팔란티어의 CTO입니다. 샴생커가 글 하나를 링크를 하고 강력하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봤는데 이 글이거든요.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제 생각은 아니고 온전히 이 글에 담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데 좀 신경을 써볼게요.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죠.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지식 체계, 지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패러다임 하나 얘기하면 천동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패러다임이 일단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교과서가 출시가 돼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이 패러다임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고 이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은 강력한 하나의 정상 과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이 굳혀져 가는데 이 패러다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패러다임이 공격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패러다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때 패러다임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기존 패러다임이.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은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완전히 싹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거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패러다임 시프트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구조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는 상황을 뜻한다. 이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피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팔란티어 개발자인데 지금은 이직을 하셔서 현재는 아니지만 구 팔란티어 개발자예요.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조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조직의 관점에서 패러다임을 얘기를 할 때 패러다임이 어떤 세상의 요구를 받게 돼요. 이 조직이 더 발전해라 이런 세상의 요구를 받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패러다임이 막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듈화된 아키텍처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듈이라는 것은 기능을 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단위들이 개선이 되는데 전반적인 하나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직을 나타내는 아키텍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이제 세상의 요구가 막 들이닥치는 거죠. 더 좋아져라. 그러면 이때 이 아키텍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듈들이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모듈화된 아키텍처가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동차를 이루는 부품 하나하나가 다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더 좋아져라 막 이런 이제 세상의 요구가 오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 자동차의 발전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패러다임이 좀 더 짙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냐면은 이 하나의 회사가 자동차 모듈을 만들지 못하고 각 부품들을 외주를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주를 준 회사에서 이 부품을 더 잘 만드니까. 지금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뀐 게 아니에요.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분적인 구조들만 개선이 되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이 글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1900년대 그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던 직원들의 모습이에요. 데이터를 기록하는 일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죠. 그리고 1930년대에 와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수기에서 타자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1970년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전 타자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장비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여기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의문을 던져요. 요 사진이랑 요 사진 잘 보면은 구조적으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각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좋아진 것 뿐입니다. 더 모듈화된 거예요. 기업의 조직 체계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계산을 대신 해주는 컴퓨터가 나타나게 되면서 단순 반복 노동만 하던 인간이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대체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되게 쉽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봐보세요. 초반에는 이런 조직 체계에서 이제 수기 작성을 해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좋아지죠. 타자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개인의 역량이 더 올라가죠. 그러다가 더 좋은 타자기로 바뀌죠. 근데 이때까지는 조직의 체계가 바뀌지 않아요. 그냥 개개인의 역량이 더 좋아질 뿐입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타나면서 이 조직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패러다임이 한번 바뀐 건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필히 나타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이 기계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글에서 이 내용을 한결같이 계속 외쳐요. 컴퓨터가 세상에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는데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이 컴퓨터에 대체됨으로써 그 가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사스라는 컴퓨터가 이제 출현을 하는 거예요. 사스.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대명사죠. 예전에는 자기 디바이스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컴퓨터를 쓰던 간에 내가 웹브라우저만 접속할 수 있으면은 그 브라우저에서 내 일들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죠. 이 사스 컴퓨터가 2003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사스가 출현함으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느냐를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뀌었을까요? 이 기업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키텍처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모듈화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고객 관리는 세일즈포스 쓰고 ERP는 SAP 쓰고 메일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고 각각의 영역에서 기능만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스가 기업 자체를 굉장히 모듈화가 되는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은 과거엔 타자기 같은 기계들을 쓸 때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점점 모듈화가 진행되다가 데스크탑 컴퓨터가 한번 나타남으로 인해서 한번 패러다임이 깨졌죠. 인간이 컴퓨터로 대체되는 한 번의 큰 아키텍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사스가 나타났는데 사스는 현재의 패러다임을 좀 더 짙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모듈화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제 내용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의사결정 체계 되게 내용이 흥미로워요. 앞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이것들이 다 합쳐집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 뭐냐면은 일단 커다란 전체적인 큰 계획을 하나 먼저 세우고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치듯이 쳐나가는 겁니다.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말단으로 이어져서 말단에서 그 결정을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애초부터 완벽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장점이지만은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처음 세웠던 전략을 쉽게 변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좀 단점이 있죠. 그에 반해 이 바텀업 방식은 처음부터 큰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단에서부터 세부적인 전략들을 각각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큰 흐름을 세워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단에서 이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빠른 변화 상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행되면 될수록 기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대로 채택된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산업화가 막 진행되고 빨리빨리 생산을 해내야 되니까 이제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채택이 돼서 이제 진행되어 오다가 21세기 이후에 와서 시장 변화가 너무 빨리 나타나니까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바텀업 방식을 이제 채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스라고 할 수 있어요. 토스에는 되게 독특한 사일로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규모 한 4-5명 정도 팀을 꾸려서 팀으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일로 팀이 모여서 하나의 큰 토스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최종 의사 결정권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두가 지위적으로도 다 평등하고 이제 이것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기업이 굉장히 모듈화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유출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피터는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듈화가 진행된다는 것이 부분적인 개선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엔진이 더 좋아졌다고 했어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구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구조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게 되면서 모듈화가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를 보면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이 타이밍에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가 하나 등장을 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형태의 AI 서비스를 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코파일럿 AI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저자는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렵냐? 세일즈포스 CEO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코파일럿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려왔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떠올렸던 그 AI 모습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 자체에서 이런 AI 코파일럿이 접목이 되는 게 시스템 전체의 관점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현 아키텍처의 모듈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AI 코파일럿이라는 게 개개인의 역량을 높여주는데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개개인 하나하나로서는 더 좋아질 수 있지만은 시스템 전체적으로서는 좋아지는 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의 어떤 혁신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이 AI가 기업 전체의 관점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람들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는데 이 도구라는 것은 그 사용자의 자발성에 의해서 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 도구의 활용도가 천차만별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의욕적인 인간일수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의욕적이지 않은 인간은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챗GPT 우리가 쓸 때 질문을 왜 잘해야 된다라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질문을 잘하려면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의욕적인 사람만이 노력을 하고 사전
수면 지식을 쌓아서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를 다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 직원들의 그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 이 자발성에 따라서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AI가 없던 시절에는 이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의지와 의욕의 차이로서 그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다 배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능력의 차이가 AI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의 능력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AI 코파일럿은 개개인의 능력은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시스템 전반적인 개선을 이루는 데는 한계에 있다라고 이제 이 글의 저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이제 한결같이 계속 얘기를 해요. 인간 자체가 기계에 의해서 결국 대체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진짜 컴퓨터의 가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대거 바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로보택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행사도 결국에는 AI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서 AI로 바뀌어가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패러다임이 바뀌려고 하는가? 사람에서 AI로. 엔진이 좋아지고 디자인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운전 능력이 아무리 좋아져봤자 각자의 영역에선 다 좋아질지라도 이 현재 교통산업에서 더 이상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AI가 운전을 대신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AI가 운전을 할 때 사람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바로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기계에 의해 대체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보다 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큰 혁신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대신 운전을 하려면은 내연기관차가 반드시 전기차가 되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AI도 컴퓨터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를 가동시키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이 대체되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제대로 일어나려면은 그 전에 이 내연기관차라는 아키텍처에서 전기차 아키텍처로 바뀌는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업 내 이 조직도 이 의사결정 체계, 이 아키텍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인간에서 AI로 대체되는 수준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요 내용을 하나를 먼저 보여주거든요. GPT 얘기를 잠깐 합니다. GPT가 최근에 4.5에서 4.1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바뀐 방향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버전까지는 이랬어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의 키워드를 생성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 GPT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첫 번째 키워드를 잘못 생성했어요. 그러면은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존에 생성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키워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첫 번째 생성된 키워드가 그 다음 키워드에 막심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틀리면 그 다음에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GPT-1의 방식은 뭐냐? 처음 하나의 거대한 큰 맥락을 세워두고 그 맥락을 토대로 해서 키워드를 생성해 가는데 만약에 이 맥락에서 벗어난 키워드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맥락에 맞는 키워드를 다시 찾는 그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은 그 틀린 방향이라도 계속 쭉 갔으니까 대답이 바로 나왔는데 현재 GPT-5의 방식은 맥락을 토대로 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단계별로 추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정확도는 이제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하나의 맥락을 세워두고 계속 그 방향으로 추론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뭐랑 이어지게 되느냐? 바텀업 방식은 모듈화가 굉장히 강해진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죠. 말단에서 이미 다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말단의 각 입장에서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판단한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래서 기업의 맥락과 벌어지는 판단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산으로 가게 되는 방향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LLM의 관점에서 보면 할루시네이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체계에서는 진정한 엔터프라이즈 AI가 되긴 어려운 거예요. 그 말단 직원의 능력은 높여줄 수
있지만은 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냥 모듈화된 성격을 더욱더 짙게 해주는 그냥 코파일럿의 개념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탑다운 방식은 먼저 하나의 큰 맥락을 설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맥락에서 벗어난 현상이 보여서 그럼 이때는 이 직원이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죠. 상부의 결정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부의 결정이 그 맥락과 비슷한 그 결정이 내려오게 되면 그 결정을 따라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은 기업의 맥락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 GPT-4.5에서 5.1으로 바뀐 이 방식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저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탑다운 방식으로 재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제대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완벽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요. 기업을 탑다운으로 먼저 구현하는 것에 가장 핵심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팔란티어를 얘기를 해요. 이 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팔란티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되는 상황, 기업의 전체의 맥락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그 의사결정이 AI에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존재하는 이 조직 체계, 이 아키텍처가 싹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바꾸는 작업을 지금 팔란티어가 하고 있다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그런데 이제 과거에 존재하던 탑다운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하는 탑다운 방식은 통합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온톨로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시켜주는 지식 체계인 겁니다. 온톨로지가. 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을 탑다운 방식으로 구축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온톨로지에서 데이터와 로직이라는 게 있죠. 이게 기업의 전반적인 하나의 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직원들은 그 장면을 봄으로 인해서 기업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의 더 놀라운 특징은 직원들이 그 온톨로지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 의사결정이 이 온톨로지 액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톨로지의 전체적인 맥락에 다시 개선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개선이 일어난 온톨로지의 맥락을 다시 직원들이 보게 되는 거죠. 피드백을 다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을 스스로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받는 피드백이 처음 세워져 있던 그 큰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탑다운은 탑다운인데 굉장히 진화된 형식의 탑다운인 거죠. 직원들의 의사결정이 계속 투영이 되고 이 온톨로지의 맥락도 계속 개선이 되어 가니까 이 기업의 실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반영이 된 하나의 디지털 트윈이 그대로 구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이 기업의 CEO의 전략이 완벽하게 투영이 된 방향성이 뚜렷한 디지털 트윈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저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급으로 기업의 조직 체계가 구축이 됐을 때 이때야 비로소 인간이 AI로 대체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AI 첫 번째 물결에서 가장 흥미롭게 여겨진 회사가 팔란티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팔란티어에 대한 물론 비판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정 솔루션의 관점에서 특정 모듈의 관점에서 비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aaS의 관점으로서 자꾸 팔란티어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의 궁극적인 관점은 하나의 어떤 모듈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해서 어우르는 하나의 관점으로 일관된 조직 체계를 이뤄나가는 게 팔란티어의 핵심 장점이잖아요. 테슬라를 두고 단차라는 문제가 있고 페인트의 질의 문제가 있고 내부 마감의 문제가 있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거는 부품적인 문제들은 뭐 다른 타사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의 통합 OS로 완벽하게 통합하는 그 구축 능력 자체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통합 능력도 이 테슬라를 설명하니까 조금 더 이제 느낌이 와닿으시죠. 엑스에서 활동하시는 개발자분이시고 실제 지금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파운드리 후기를 이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들은 어떤 하나의 솔루션의 관점으로서 하나의 모듈의 관점으로서의 기능만을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하나의 큰 나무하고 같아서 이 각각의 모든 솔루션들을 큰 전략에 맞춰서 이 나무 기둥에다가 모두 다 연결시켜주는 그 통합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이제 거의 다 와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인간이 AI에 의해서 대체돼야 되고 그런 혁신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직 체계가 바뀌는 작업이 필요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기존의 아키텍처를 바꿔가는 작업을 지금 팔란티어가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임계점이 다다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임계점을 벗어나는 변화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조직 체계를 과거의 방법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점을 하나의 관점의 언어로 통합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체계, 그리고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 맥락이 점점 개선되어 간다고 했죠. 진화하는 형태의 탑다운 시스템의 의사체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온톨로지죠. 이러한 온톨로지 시스템을 다른 경쟁사에선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 플란티어의 알렉스 카프는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신기술 자체가 이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점점 더 모듈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가 엄청난 기술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뀐다고 했죠. 그게 첫 번째가 데스크탑 컴퓨터였던 거예요.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컴퓨터들이 출현하는데 사스 같은,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컴퓨터들은 아직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 거죠. 그냥 모듈화가 진행되는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AI도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AI도 현재 시스템 상태에서는 그냥 코파일럿 정도의 수준만 할 뿐이지 시스템 전체의 개선을 위한 결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이 조직의 전체를 온톨로지로서 완전하게 개편을 하고 그 안에다가 LLM을 깊숙이 투여시켜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깊숙이 관여하게 하는 이 AIP 시스템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업의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